요즘 나이 60이 넘은 연령층을 보통 낀 세대라고 한다지요.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는 책임으로 알고 언제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고, 자식에게는 나 잘 기르며 열심히 가르치어 결혼시키고 집 마련까지 해주어야 되고, 더 늙어서는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며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자식 틈 바구니에 끼어 어쩌지 못하고 모든 고생 감수하는 세대를 낀 세대라 하는데요. 서글픈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위한 삶이란 애시당초 생각도 못하고 말없이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본인의 나이 60령을 훌쩍 넘어 그나마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아직은 마음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에 백수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남은 건 사는 집 달랑 하나?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다. 저희들도 자식 낳아 가르치고 학원비에 양육비에 항시 쩔쩔매는데 어찌 자식에게 기대나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노후 대책은 꼭 필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늙은 부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준비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승용차의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비싼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던 노년의 힘은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노후 자금입니다.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여도 떳떳이 식대를 먼저 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만일 함께 식사를 하고 용돈이 부족하여 뒤로 밀려 다른 친구가 식대를 계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할까요? 책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에서는 우리 노후 대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중 내용 일부를 발췌해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들만 지켜도 노후 준비는 반 이상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7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들랑 지금은 집에 없다고 전해다오. 8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들랑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전해주오. 9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들랑 그렇게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오. 10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들랑 알아서 가겠다고 전해주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아리랑의 후렴을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을 듣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은 적이 있다. 누군지는 몰라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만 해도 그렇다. 최근에는 문상을 가도 돌아가신 분의 연세가 80대 초반이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신 나이인데 요즘에는 90은 넘어야 가실 때가 되어서 가셨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앞에 노래 가사와 달리 현실에서는 너무 오래 살지도 모르는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일찍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늘어난 수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이제는 얼마나 살 것인지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말 생각보다 오래 산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몇 년 전부터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거봐. 오래 살아서 좋을 거 없다니까. 골골거리면서 오래 사는 거보단 빨리 죽는 게 낫지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리스크는 단순한 위험과는 다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즉 불확실성이 바로 리스크다. 가령 주식의 투자의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에 부딪힌다. 어떤 전공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에 지원할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고를지 등등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직업과 관련해 언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른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리스크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리스크를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후반 인생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 이제는 노후 설계와 생애 설계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 생애 설계 라이프 플래닝을 기반으로 젊었을 때부터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면 장수는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 후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후 자금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 첨예한 논란거리가 된 국민연금의 경우 30대 초반의 전업주부가 매달 80-900원씩 불입하면 63세부터 매달 46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인 84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4.05배를 받는 셈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
즉 돈을 모으는 법이 예전보다 복잡해진 것도 노후를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돈을 모으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두 자릿수 금리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넣어만 두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그 돈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합해 집이나 땅을 사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와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젊은 시절부터 투자와 노후에 관한 대비를 꾸준히 해야 여유로운 후반 인생을 보낼 수 있다. 강의나 세미나를 하다 보면 노후 자금으로 대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후반 인생이 길어진 지금에는 몇 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기초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연금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단기간 불입해서는 필요한 액수만큼 받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직장 초년생 시절부터 최소한 2030년 이상은 불입해야 후반 인생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노후자금뿐 아니라 후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준비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착실히 계획을 세웠다 해도 갑작스런 변화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기에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입구관리보다 출구관리에 힘써라. 서울에서 4년 동안 특파원으로 일하다 귀국한 일본의 언론인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즉 입구 관리에는 참으로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벌어놓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환경에 맞추어 살 것인지,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것인지, 즉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그의 말이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설계 전문가로 일해온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돈은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벌이가 없는 정년 후일수록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조금만 절약하면 현역 때와 별다른 차이 없이 살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늘리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신의 형편을 생각지 못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다 무리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노후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산 설계? 지출부터 줄여라. 퇴직 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자영업에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이들도 평소 출구 관리에 대해 배우지 못한 우리네 현실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은 25가구당 하나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라고 한다. 경쟁이 치열한 줄 알면서도 너도 나도 치킨집이나 커피숍, 음식점에 뛰어드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후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돈이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정년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수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 전 평균 321만 원에서 퇴직 후에는 평균 181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에 56%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조사 대상의 43%는 퇴직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지출도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회사를 그만두면 돈 쓸 곳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낮추는 데는 상상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법, 그 중에서도 단기적인 재테크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경험을 참고해보면 단기적인 재테크로 돈을 벌기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현역 시절에야 혹여 재테크에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정년 후에는 그럴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다. 재테크로 수입을 늘리는 법을 고민하기 전에 지출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다. 노후 설계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실망스러운 표정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재테크로 돈 버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하는 표정이랄까.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았다면
그런 표정을 짓지 못했을 텐데 말이다. 지출 금액은 자신의 의지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금리나 주가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 수입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무작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절약이라는 전략은 중요한 투자법이기도 하다. 절약하지 않는 것은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투자 상품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써야 하는 일인데 9천 원으로 해결했다면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10%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리스크 없이 이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금리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지 않은가. 절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산운용 방법이다. 퇴직 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라. 하지만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법.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도무지 해소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역 시절부터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풍요로운 후반 인생은 요원한 법.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년 후 일정한 소득을 얻으려면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퇴직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퇴직 후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길고 여유 자금은 상상 이상으로 적다는 점이다. 퇴직할 때까지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합한 돈을 전부 여유 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역 시절에 모아놓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용 가능한 것은 그 금액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운용 가능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먼저 퇴직 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부터 작성해보자. 퇴직 후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각종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재취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될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 등이다. 다음으로 퇴직 후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보다 적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보유자산을 헐어서 충당해야 하므로 헐어서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보유자산 중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과 부채를 찾아 동시에 줄이고 남는 자금을 생활자금, 목적자금, 여유자금으로 나누어 관리하자. 생활자금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생활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다. 목적자금이란 자녀 결혼자금, 주택 수리자금, 해외여행 자금 등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마련하기보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자금은 기간이 짧은 우량 채권이나 공사채 펀드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여유자금은 생활자금과 목적자금을 제하고 남는 자금이다.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등으로 분산해서 운용해야 한다. 이때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노후 준비가 남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아내를 배려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오래 살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3살 정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률적으로 여성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나 일본을 봐도 혼자 사는 노인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가 혼자 남아 살게 될 경우를 생각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아내를 수령자로 하는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아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시킬 필요도 있다. 국민연금은 평생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연금재원 고갈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확실한 노후 대비책인 것만은 틀림없다. 남편이 종신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아내를 위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으로 홀로 남겨진 아내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화력보다 고동력을 키워라.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후반 인생이 길어지면서 혼자 보내야 할 시간 역시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경제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홀로 보내는 시간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즐기는 능력이다. 사실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건 어렵지 않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는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데서 혼자 먹을 경우다. 이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고동력을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과 달리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힘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동력은 노후에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한다. 강의를 다니면서 자식을 출가시킨 부모들에게서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지 돈을 꼭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실도 서글프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듯 싶다. 노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사회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의 70% 정도가 60세 이상 노년층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꿋꿋하게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고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 결코 자신하지 마라.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췄다고 해서 풍요로운 후반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 아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아무리 매사에 긍정적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몸이 피곤하면 짜증부터 나기 마련이다. 취미는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노인 의료비는 연 평균 18%씩 증가해왔다고 한다. 2011년 전국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인 10명 중 9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실감한 적이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부부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한 것이다. 내 경우에는 회사 정기검진에서 신장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왼쪽 신장을 절제하는 걸로 끝이 났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문제는 아내였다. 직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 후 수술을 하여 회복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폐로 전이가 되었다. 다시 수술을 하고 오랜 기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지 모른다. 암 환자의 경우 밤이 되면 유독 고통이 극심해진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여성인 간병인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내가 간병을 도맡아야 했고 가장 아플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에 망정이지 홀로 되었을 때 아팠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 엄청난 금슬을 자랑하는 부부는 아니었다. 우리도 남들처럼 사소한 일로 말다툼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아내의 투병은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책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책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은퇴 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정신 똑띠 차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현명하게 잘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